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말 못할 아픈 상처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겠지요. 제게도 역시 평생을 지고 가야 할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상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만 꽁꽁 숨겨두었던 이 이야기를 이제는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 앞에 조심스럽게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평생을 응어리처럼 맺혀있던 이 답답한 마음속 상처가 아주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런 씁쓸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이지 이 말이 그저 남들 얘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힘들게 그리고 정성껏 키워온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나니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고 현실적인 말인지를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고 숨막히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히고도 억울한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하네요. 저는 그때 그 시절 22이라는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리고 꽃다운 나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나이에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박철민을 만나 서울 외곽의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라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참으로 팍팍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좀도둑도 참 많았고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정도 아주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제 남편은 키는 작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투박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볼펜 공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쉬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한강 백사장에 나가 시원한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찢어지게도 가난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처자식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 박지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하나뿐인 아들 지환이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아직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들 녀석한테 너는 커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지환아, 넌 꼭 아빠처럼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무조건 공부야. 이 아빠 말 잘 알겠지. 남편이 하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세뇌를 해서인지 저희 아들 지환이는 정말 커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제대로 한번 호강시켜주겠다며 다른 아이들 다 밖에서 신나게 소꿉장난하고 뛰어놀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은 항상 책상 앞에 묵묵히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고작 8살짜리 어린아이가 친구들은 전부 다 밖에서 해맑게 웃고 떠들며 놀고 있을 그 시간에 저희 아들은 그 작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했다는 그 사실을요. 8살 아들은 그 작고 꼬물거리는 고사리 손으로 숫자며 낱말이며 열심히 익혔고 남편은 그런 아들의 기특한 뒷모습을 늘 흐뭇하게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환이 좀 봐.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한글로 제 이름 석자를 다 쓰잖아. 아이고, 정말 대견스러워 죽겠네.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도 좋아요. 애 잡겠어요. 애 잡아. 그럼 당연히 좋지. 우리 지환이는 분명 나중에 커서
아주 씩씩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거야. 틀림없어. 맞아요, 여보. 우리 지환이는 분명 당신 말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토록 빨리 지나간다던 그 짧디 짧은 시간조차도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이 세상을 일찍 뜨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은 그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렸고 미처 병원으로 옮길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단 한 번 제대로 눈도 떠보지 못하고 그대로 유명을 달리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깊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이 너무나도 막막해서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정확하게 30이었거든요. 나이 30의 졸지에 과부가 되니 참으로 힘들고 서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니 동네 양아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찝쩍거리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는 돈 좀 있다는 늙은 호라비가 저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 자기한테 시집이나 오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이지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추악한 제안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환이 하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만큼이나 어린 아들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도 분명 클 테니까요. 하지만 재산이라고는 정말 쥐뿔도 하나 없는데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혼자서 키운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져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에 저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하나뿐인 아들 지환이만큼은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편하게 쪼그려 앉아서 시커멓게 탄 불판을 닦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 수많은 접시들을 설거지한다는 게 정말이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나중에는 어지럼증에 현기증까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아들 지환이의 그 해맑은 얼굴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설거지를 전부 다 끝내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식당 사장이라는 작자가 다짜고짜 제 앞을 가로막고는 맥주나 한잔하고 가라고 추근덕거리더군요. 저는 어린 아들이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한다며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술에 잔뜩 취한 그 사장이라는 작자는 강제로 저를 막아서며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겠어요. 이봐 아줌마,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순순히 가면 당신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올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 사정 딱하게 봐서 차비도 남들보다 더 챙겨주고 그렇게 사람 좋게 잘해줬더니 감히 사람 호의를 이따위로 무시해. 사장님, 저는 정말 지금 어린 아들이 집에서 혼자 저녁도 못 먹고 저만 기다리고 있어서요. 어서 가서 밥도 챙겨줘야 되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러니까 딱 30분만 나랑 같이 앉았다가 가라고. 내가 그럼 차비 아주 두둑하게 더 챙겨줄게. 어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이에 식당 안쪽에서 갑자기 그 식당 사모님이라는 여자가 뛰쳐나오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휘어잡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동안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모님이라는 여자가 저를 오해했던 거였어요.
평소에 자기 남편이 저한테 유난히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고 저를 자기 남편 꼬리치는 그런 불효 같은 년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사장 꼬시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말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에 제게 잘해주셔서 저는 그에 맞게 감사한 마음으로 응대했을 뿐이었는데 평소에 그걸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그 사모님은 아주 그냥 색강령을 있는 대로 다 끼고 저를 그렇게 음흉하게만 보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야 모든 오해가 풀려 그 사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차마 더 이상은 그 식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식당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건물 청소며 전단지 돌리기 우유 배달,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입주 파출부 일까지 하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이나 하라고들 말했지만 제게는 오직 돈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지환이를 그토록 원하던 의대에 보내려면 정말이지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제 아들 지환이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제 아들은 제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등이며 어깨며 다리며 주물러주고 심지어는 따뜻한 물에 제 발까지 직접 씻겨주면서 항상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내가 다 할게요. 그러니 지금은 너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세요. 제가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니, 호강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엄마를 가장 행복한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린 아들이 그렇게까지 기특하고 대견한 말을 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어미가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자 이제는 저의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 고달프고 힘겨웠던 시간들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이지 금방 지나간다던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그 마지막 말처럼 어느새 훌쩍 자란 제 아들은 드디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그 어렵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준 덕분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의과대학에 당당히 진학을 했습니다. 의대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이 억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모든 고생과 노력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그런 벅찬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모습을 제 남편이 하늘에서라도 보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분명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제 남편은 아마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추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틈틈이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스스로 학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애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의학 공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대견스러워서 아들이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가끔은 연애도 좀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좀 더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런 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치일 뿐이라면서 남들 놀고 즐길 그 시간에
자신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부단히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모든 노력의 결실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의사면허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기특하던지 저는 이제 정말이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게 고단했던 제 인생도 드디어 다 끝나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은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데 글쎄, 뭐 딱히 아주 많이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도 엄마 나이 때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피검사도 좀 하고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같은 그런 검사들도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혹시라도 모를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엄마 다니실 종합병원에 미리 다 말해 놓을 테니까 이번에 시간 내서 꼭 한번 들르세요. 네, 그래, 알겠다. 그런데 괜히 내가 너한테 폐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다 큰 아들 덕분에 이런저런 정밀 검사들을 편하게 받으며 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죠. 정말이지 의사 아들을 둔 덕택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호사를 제대로 한번 누려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사가 된 아들은 이제 수입도 제법 넉넉해졌고요. 자신이 이제부터는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엄마 용돈까지도 따로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은 전부 다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성화였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 남들이 다 자기 욕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괜스레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던 식당 일이나 계속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한사코 긋고 말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돈을 제게 가져다 주면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전부 다 마음껏 하시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그 모든 고달프고 험난했던 제 인생을 전부 다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도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얀 의사 가운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직접 봤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아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고생은 정말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효자 아들이 이렇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그저 우리 착한 아들이 어서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저처럼 예쁜 손주도 낳아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간절한 희망과는 다르게 아들은 여자에게는 도무지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을 둔 엄마에게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중매가 끊이지 않고 들어왔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의 주인집에서도 자기네 딸이 우리 아들을 마음에 쏙 들어 한다면서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고 저를 귀찮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들의 등을 떠밀어 봐도 아들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병원에서 아직 배울 일도 더 많이 남았고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그냥 엄마랑 둘이서 오붓하게 평생 행복하게 살래요. 그게 지금 아들로서 엄마한테 할 소리니 엄마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이제 다른 할머니들처럼 예쁜 손주도 좀 안아보고 착한 며느리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엄마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잖아요. 엄마랑 평생 단둘이 같이 살겠다는 아들의 그 말이 그리 썩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박복하기만 한 팔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라도 늦게나마 아들 덕을 톡톡히 보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지난 그 젊은 시절에 그토록 모질고 힘든 고생을 했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들은 어느덧 실력 있고 유능한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병원 내에서도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런 아들 덕택에 저희 집 살림도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져서 예전에 그 힘들게 고생하던 시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제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소원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결혼해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손주도 안겨드리는 거요. 그럼 이제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어서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결혼하는 그 모습 보는 게 이 늙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지. 그래서 제가 엄마 소원 이번에 한번 이뤄드리려고요. 아들아, 그 말이 정말이니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아가씨라도 있는 것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사실은 얼마 전에 병원 동료 의사 소개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이런 친구라면 제가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고, 그래, 잘 되었구나. 정말 잘 되었어. 그래야지. 그런데 대체 어떤 아가씨기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결혼할 결심을 다 하게 만든 것이야. 그 아가씨가 대체 누군지 엄마는 너무너무 궁금하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한번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리려고 이미 자리까지 다 마련해놨어요. 분명 엄마도 직접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고르고 고른 아가씨인데 이 엄마가 당연히 좋아해야지. 우리 지환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까. 아이고, 엄마는 너무너무 좋다. 이제껏 연애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어 보이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는 그 반가운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데리고 온 그 예비 며느리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리라고 해요. 하고 제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가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자면 정말이지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나는 지환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오빠한테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생각보다 나이답지 않게 참으로 곱고 젊어 보이시네요. 호호,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네요. 진짜 의사 며느리를 내가 다 보게 되다니. 아니 참, 우리 유리 아가씨도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이제 곧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깍듯하게 존댓말하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요, 어머님. 그럼 저도 이제부터 편하게 할게요. 뭐랄까요. 아들이 데리고 온 그 예비 며느리 최유리 양은 제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상상해왔던 그런 며느리감과는 아주 거리가 먼 타입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이 의사니까 며느리감도 당연히 의사나 변호사 혹은 최소한 선생님 정도는 되는 그런 여성스럽고 조신하며 학식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상상해 왔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얼굴은 정말이지 조망만 한 게 너무나도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는데
옷차림새나 말투 같은 것들이 어딘지 모르게 좀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짧은 미니스커트에 입담도 어찌나 거침이 없던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철없는 요즘 젊은 아가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일단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아가씨는 영 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환이 오빠가 좀 많이 융통성이 없으시잖아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여자친구 만난 게 우리 오빠한테는 얼마나 큰 행운인데요. 호박이 아주 그냥 넝쿨째로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그런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아주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오빠같이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사기당하기에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약삭 빠르고 야무진 사람이랑 만나야 절대로 손해 안 보면서 잘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 유리 양은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아가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 탤런트예요. 탤런트 어머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연속극에 단역으로 좀 여러 번 나왔었고요. 연극 무대에도 꽤 여러 번 섰었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어디선가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아주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알아보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몰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외모만큼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이지 참 예쁘고 매력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아마 제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의 그 화려한 외모에 홀딱 반해버리고 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씨나 성품 그리고 인격 같은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제 아들이 제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그 최율이라는 아가씨는 그런 내적인 면에서는 거의 빵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에 어긋나는 그 짧고 야한 복장이며 어른을 대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고 버릇없는 그 말투,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조금도 집중하지 못하고 연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부산을 떨어대는 그 산만한 모습까지도 전부 다 그랬고요. 본인이 무슨 대단한 탤런트라도 되는 것처럼 한껏 뽐내며 마치 제 아들을 만나주는 것이라도 되는 양 아주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그 태도도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성이 좀 많이 모자란다고나 할까요?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만 골라서 하니까 저는 그 자리가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속이 아주 그냥 꽉 막힌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색하고 불편했던 첫 만남의 자리가 겨우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아, 너 그 아가씨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했지?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었어요, 엄마. 엄마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참 예쁘게 생겼죠?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잔뜩 들떠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여쁜 아가씨이긴 하더라. 그런데 지환아, 우선 너희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니? 왜요, 엄마 혹시
유리 씨가 엄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 예의에 어긋나는 그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니까 아직 좀 많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에이, 엄마도 참 유리가 배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배우들은 자기 자신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유리가 그래서 더 좋던데. 다른 평범한 여자들이랑은 달리 쓸데없는 내숭 같은 거 없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애랑 결혼은 아주 많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한번 상대자를 결정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잖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결혼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 아가씨랑 조금만 더 진득하게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에이, 엄마도 참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까지 없을까 봐서 그러세요. 유리가 첫 만남부터 워낙에 통통 튀고 개성이 강하니까 엄마 눈에는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였던 거예요. 유리, 걔가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인데요. 엄마야말로 유리를 좀 더 겪어보시면 그때는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 아무튼 저희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기로 이미 굳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걱정하시고 저희 두 사람 기쁘게 허락해 주세요. 네 아들이 그렇게까지 확고하게 나오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인생인데 제가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말대로 어쩌면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그 아가씨를 안 좋게만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감으로는 영눈에 차지 않았지만 아들 눈에는 또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아내로 보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고쳐먹고 두 사람의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해 가을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고 저는 아들의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 부디 아무런 탈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정말이지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게도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살갑게 잘하던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유리 왔니? 어서 들어오너라. 네 그런데 어머님 파마 다시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너무 많이 풀리셨네. 그러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니까요. 이따가 저랑 같이 미용실 한번 다녀와요. 요새 제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어머님한테 아주 그냥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그래볼까? 제 잘거리는 산새처럼 성격이 밝고 또 발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던 제게 마치 막내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살림 솜씨는 아직 좀 많이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저한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괜히 처음에 며느리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자까지 안겨준 그야말로 복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수줍게 다가와 불쑥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물,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웬 선물이니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곧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리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냐. 네 어머님, 오늘 낮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했는데요.
제가 임신했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정말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사랑을 듬뿍 주신 덕분이죠.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가끔 좀 가볍고 어딘지 모르게 여우 같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긴 이 세상 그 어떤 며느리가 온다고 해도 완벽하게 제 마음에 꼭 들 수만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앞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아이 잘 키우면서 단란하게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와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귀한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가 늘 신경이 쓰인다면서 예전에는 그토록 자주 찾아오고 전화도 살갑게 자주 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손주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점점 제게 소홀해지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어린 갓난아이가 생겼으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처음에는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 정도 사정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어쩌다 제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네 집에 찾아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아주 그냥 냉랭하기만 하고요. 처음에 그토록 살갑고 애교 많던 며느리의 그 싹싹한 모습이 이제는 정말이지 눈꽃만큼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수화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유리야 나다. 요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주도 별 탈 없이 잘 크고 있고.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자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냥 연락 한번 해봤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어머님. 언제 한번 안 넘어올 거니 이 할미가 우리 손주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눈에 아른거리는구나.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요. 나중에 좀 더 크면 한번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 그래, 그러자꾸나. 출산 우울증이라도 있는 것인지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나도 차갑게 대하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만 그러면 그나마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엄마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발벗고 나서던 제 아들 지환이 녀석까지 저한테 연락이 점점 뜸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하고 또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는 꼭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찾는 날도 점점 더 드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애 낳고 정신없이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들 녀석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더욱더 짙게 쌓여갔죠. 언젠가는 저한테 엄마랑 평생 단둘이 같이 살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이제 제 마누라 새끼 생겼다고 이 늙은 애미는 아주 그냥 거들떠도 안 보니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서러움과 배신감이 북받쳐 오르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화나 엄마다. 요새 통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전화 한번 했다. 네가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엄마는 너무 궁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아, 그랬어요. 엄마 죄송해요. 요새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 통화 오래 못해요. 이만 끊을게요. 그래, 알았다. 꼭 한번 내려와야 한다. 네, 끊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네 식구들 얼굴 보기가 1년에 고작 한두 번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던 며느리도 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주도 다 봤는데 이렇게 말년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다가 혼자 죽게 될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모처럼 아들네 식구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기분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아들에게서 정말 뜻밖에도 이번 추석에는 집에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1년 중에 딱 2번 있는 그 귀한 명절에 그것도 겨우 아들네 식구들하고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는 건데 왜 못 내려온다는 게야.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다 같이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영 빡빡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집에 못 내려가고 다음에 시간 한번 내서 따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어른들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이번 추석에는 모두 오겠다는 그런 말이냐. 지금 내 엄마, 장인어른 칠순도 곧 다가오시고 해서 칠순 겸해서 미리 여행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딱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까짓 사돈 칠순 잔치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굳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중요한 명절 연휴를 전부 다 껴서 가족 여행을 간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저 혼자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린 제 처지가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하게 생각되더군요. 그런 울화통 터지는 마음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그 가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야, 너 이번 추석 명절에 못 올라온다고 하던데 정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냐? 어머님 오빠한테서 아직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제주도로 한번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번듯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보내드렸거든요. 그래, 그건 내가 잘 알겠다만 그래도 나도 이번에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내 어머님이 왜요?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아주 순진한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왜라니 나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너희들 얼굴도 좀 보고 우리 귀여운 손주 녀석 재롱도 좀 보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명절 아니면 너희들도 이제 잘 내려오지도 않잖니. 사돈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건 물론 좋은데 혹시 그 여행 날짜를 다른 날로 좀 바꾸면 안 되겠니? 나도 너희들 얼굴 본 지가 벌써 1년도 다 되어 가는구나. 안 돼요, 어머님. 저희 이미 비행기표랑 호텔도 전부 다 예약해놔서 이제 와서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서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뵐 거니까 제발 좀 이런 걸로 저희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애 때문에 힘들어서 매일같이 육아전쟁 치르고 있는데 어머님까지 왜 자꾸 저희를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니? 어머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만드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아니, 유리야 며느리가 그렇게 매정하고 싸가지 없이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이지 속이 상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정사정 부탁을 하는데도 단 조금도 제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경우가 다 있단 말인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마음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기분이 영 찜찜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잔뜩 격앙되고 짜증난 목소리로 제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왜 또 유리한테 전화해서는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못 내려간다고 엄마한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지환아. 엄만 그게 아니고 됐어요. 집사람도 저 때문에 지금 쉬는 날 겨우 일정 잡아서 가족 여행 한번 가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트집 잡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죽겠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셔늘이 잡아서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아니 얘가 정말 내가 언제 유리를 잡았다고 그래. 그냥 그 여행 일정을 다른 날로 좀 변경하는 게 혹시 어렵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것뿐인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제주도 다녀와서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정말이지 요즘 어른답지 못하게 왜 자꾸 그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지금 그 말 다 했니? 됐어요, 됐어. 엄마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번 추석 명절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엄마 집에 못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흥분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쏘아대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또 서럽던지. 단 한 번도 제게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높인 적이 없었던 그 착하고 순했던 아들인데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그 낯선 모습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적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1년에 단 한 번뿐인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날만큼은 아들네 식구들이 제게 꼭 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도 아들 부부는 제게 따뜻한 생일 선물 대신 아주 크고 깊은 마음의 상처만을 선사해 주더군요. 생일 전날까지도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환아 잘 지내니? 요새 통전화 한 통이 없어서 엄마는 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돼서 전화 한번 해봤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니.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바로 이 엄마 생일인데 너한테서 전화 한 통도 없어서 엄마는 좀 많이 서운하구나.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일일이 남의 생일을 다 챙겨요. 아빠도 아니고 다 큰아들 생일 챙기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그냥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그게 바로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튼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너 지금 그게 이 엄마한테 할 소리니? 내 처자식 생일은 그렇게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이 늙은 애미 생일은 이제 눈에도 안 보인다는 게야. 엄마는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걱정거리는 없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니. 그리고 너 왜 요즘에는 예전처럼 집에 한번 내려와 보지도 않는 거야.
왜 내 마누라가 오기 싫다고 하디.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 사실은요, 엄마, 유리 개가 엄마 집에만 가면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위생상으로도 애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자꾸만 안 가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저 혼자만 훌쩍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나중에 애가 좀 더 크면 그때는 꼭 한번 같이 갈게요. 뭐 너 지금 그 말 다 했어. 저는 아들이 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그래서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물론 저희 집 주변에 작은 공장들이 몇 개 있어서 가끔씩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설사 며느리가 오기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 혼자라도 잠깐 와서 이 늙은 애미가 잘 지내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인데 며느리가 가기 싫다고 했다고 자기도 덩달아 안 온다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제 아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변해버린 아들, 이제는 제게 점점 더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모진 말을 듣고 무시당하고 보니 제 인생이 참으로 더럽고 더덥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다 보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더 다행이라는 그런 못된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서러운 마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 통곡을 하고 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는데 차라리 지금 당장 혀라도 콱 깨물고 저 세상으로 남편 곁으로 따라갈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제가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슬픈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인생에 그저 걸림돌만 된다면 그게 어쩌면 더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또한 어미 된 자의 마지막 역할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어떤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놈도 정말이지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제게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내심 저는 그래도 아들이 제게 먼저 죄송하다며 사과 전화를 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저는 그 후로 무려 5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통화도 단 한 통의 문자도 서로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았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네요. 제가 중간에 너무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먼저 용기를 내어 아들 잘 살고 있지 하고 이렇게 짧은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들은 한참 뒤에야 네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단답형으로 딱 한 글자로만 답장을 보내왔더이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했는데 잘 사시냐는 그런 안부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저 네 하고 끝이라니요. 저는 결국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연락도 아들에게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하니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그 독한 막걸리를 매일 밤마다 마시며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왜 제게 그토록 오랫동안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한 줄 아시나요?
바로 그 잘나신 탤런트, 나부랭이라던 그 며느리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애들 신혼 초에 며느리한테 했던 그 몇 마디 잔소리가 그렇게나 마음에 사무치도록 담아두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잔소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미가 이제 막 결혼한 어린 며느리한테 이 정도 잔소리 이것저것 몇 마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제 아들과 관련된 그런 당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야애야, 우리 아들은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얘야 집이 이게 다 뭐니 화장실이며 주방이며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살면 어떻게 하니 설거지 그릇 제때 안 치우면 여름에는 냄새 나는 거 정녕 몰라. 얘야 시간이 지금 새벽 2시가 다 넘었는데 아직도 밖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놀고 있는 게야. 여자가 결혼했으면 좀 일찍 다녀야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전화했잖냐. 너 전화 왜 안 받는다고 어여 빨리 들어가거라. 꼭 들어가서 나한테 다시 전화하고 알겠니?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주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른으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몇 번 따끔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며느리한테 제 아들이 꽉 잡혀 사는 것 같아서 아들을 따로 불러 몇 번 나무란 적도 있었고요. 그게 며느리한테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로 들렸었나 보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아들 집에 가서 그것도 아주 가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저를 손절하고 아주 매정하게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독하고 무섭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제 아들내미까지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을 하니 제가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놈과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지낸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 혼자 쓸쓸하게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아들놈이 아주 그냥 퀭한 몰골로 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니, 너 혹시 지환이 아니냐? 엄마, 저 왔어요. 세상에 저는 아들의 그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건강하고 늠름했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흉측하게 광대뼈만 앙상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두 눈은 퀭하니 깊게 패여 있는 것이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이 흐리멍덩해 보였죠.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감지 않았는지 기름기가 잔뜩 껴서 떡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가지들은 또 어찌나 남루하고 지저분하던지 한눈에 보기에도 며칠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굶은 그런 불쌍한 노숙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옆에는 자그마한 어린애 하나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에 바싹 붙어 서 있더라고요. 네, 내 꼴이 지금 그게 다 뭐니? 네가 왜 이런 꼴로 그것도 이 시간에 여기까지 갑자기 온 거야. 유리는 어쩌고 너 혼자 이렇게 온 게 엄마. 흐흐흑.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흐흑. 뭐 대체 그게 다 무슨 말이냐 너. 너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른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봐. 얼른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분명 무슨 아주 큰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대체 그 잘나신 현을이라는 년은 또 어디를 가고 제 아들과 어린 손자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처참한 거짓골을 하고 불쑥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얼른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고 아들과 손자는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들처럼 제가 미리 차려놓았던 그 소박한 저녁상에 개걸스럽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만 봐도 이 불쌍한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겨우 허기를 달래고 숨을 돌린 아들이 마침내 아주 담담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제게 풀어놓은 그 사연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최유리는 아들에게 느닷없이 성격 차이라는 아주 진부하고도 어이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란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물로 매달리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혹시라도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 전부 다 고칠 테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아주 단호하고 매정하게 이혼만을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기로 합의를 했고 그동안 어린 손자는 아들이 임시로 도우미까지 따로 고용해서 겨우겨우 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혹시라도 며느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까 싶어 며느리에게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금액의 생활비를 보냈고 며느리는 그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집과 기타 부동산 명의를 전부 다 자신의 앞으로 해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 어리석은 아들은 정말이지 며느리의 그 가짜는 요구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며느리 그년의 명의로 돌려주었고 심지어는 며느리가 쓰는 신용카드 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대신 내주었다는 거죠. 아무리 제 아들이 잘나가는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데 그 한계라는 게 어찌 없었겠습니까? 따로 살림까지 얻어서 나가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감당해야 했죠. 어린 아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육아비와 생활비도 전부 다 혼자서 책임을 져야 했죠. 거기에다 며느리의 그 끝도 없는 사치스러운 씀씀이까지도 전부 다 해결해야 했으니 제 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한들 오래 버틸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예전처럼 잘해보자고 간곡히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진 아들은 몰래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버젓이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가 그저 단순한 성격 차이로만 이혼을 요구하는 줄로만 알았던 제 바보 같은 아들놈은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자신의 쓸개까지 다 내어줄 기세로 모든 것을 다 퍼주었으니 그 배신감과 분노가 또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너무 늦어버리고 만 후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찾아가 그 모든 사실을 따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만 뒤였답니다. 며느리 앞으로 돌려주었던 그 모든 집이며 땅이며 재산들도 이미 전부 다 처분한 뒤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사라진 후였고요. 아들의 수중에는 이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금액의 빚만 잔뜩 남은 그런 처참한 상태였고 아들은 그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한동안 의사생활도 잠시 다 접고 거의 폐인처럼 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어린 손자와 함께 동반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려고 했다고 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답답하던지요. 당장이라도 그 못된 며느리 그년을 찾아서 머리채를 잡고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제가 뒤늦게 그렇게 한들 이제 와서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제 아들이 그동안 저한테 그토록 모질고 냉정하게 굴었던 것은 전부 다 그 며느리라는 년이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껏 의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공부만 죽어라 했었던 제 순진한 아들은 그저 여자 하나 잘못 만난 죄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패가망신하고 만 거였어요. 괜히 탤런트네 뭐네 하면서 사람들 홀리는 그런 연기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명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능숙하게 연기를 잘하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온갖 여우 같은 연기를 다 해가면서 제 아들을 아주 그냥 구워 삶았고 제 아들은 그 깊고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애미까지 배신하며 그 며느리라는 년에게 완전히 환장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인물이 잘난 편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렇게까지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그것도 직업까지 번듯한 제 아들하고 굳이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그 번듯한 조건과 배경만을 보고 결혼한다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년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껄끄럽게 대했었던 거였는데 우리 순진한 아들은 그저 눈에 두꺼운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그년한테 홀라당 넘어가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곳은 결국 이 어미의 품 바로 저였던 거고요. 아들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이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아주 그냥 까맣게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대체 이 며느리녀는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인간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걸까요? 당장 제가 아는 경찰 후배들에게 연락해서 그년을 사기죄로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이미 제 아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간의 가정불화에 더 가깝고 제 아들이 모든 재산 명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넘겨주고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사기죄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제 아들이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바보 같고 또 어리석을까요? 아들은 그저 공부만 잘하는 헛똑똑이었지. 다른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바보 멍청이나 다름없었네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밉습니다. 이 어미를 그렇게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하고 저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이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젊은 시절 그 모진 풍파를 어떻게 홀로 다 발버둥치며 견뎌왔는데 그런 제게 말년에 돌아온 것은 결국 냉대와 무시 그리고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손주만 제게 맡기고 당장 나가라고 모질게 쫓아버렸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손주까지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다시 엉뚱한 짓을 저지를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린 손자는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죄라면 죄이겠지요. 아들놈은 아직도 그 못된 며느리를 잊지 못하는 듯합니다. 언젠가는 그년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헛된 과대망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이 너무나도 많네요. 아들은 오늘도 제게 전화 와서는 엄마 혹시 유리한테서 무슨 연락 없었어요 하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네요. 이런 한심하고 바보 같은 아들을 제가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 손주는 세상 모르고 아주 예쁘게 잠들어 있네요.
한창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이 할미 집에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잠들어 있으니 제 가슴이 또다시 너무나도 아파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제 기나긴 사연을 그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이 박복한 팔자가 바로 제 운명인가 봅니다. 어쩌겠어요.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겠지요. 아들놈은 지금도 꼴도 보기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 이 길고도 지루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애청자분들의 가정에는 늘 행복과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으로 제게 매달리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린 손주 서준이의 그 불안한 눈빛이 마치 잔상처럼 계속해서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비어버린 듯한 그런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이 어미를 그렇게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제 집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고 더럽다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던 그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놈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젊은 시절 그 모진 풍파와 멸시를 어떻게 홀로 다 견뎌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결국 자식에게서 받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 애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이 화병이 터져서 제가 먼저 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못난 아들놈이 떠나고 난 뒤 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워 한참을 울고 나니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환이는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이니까요. 오죽이나 어리석고 또 순진했으면 그 요망한 계집에게 그렇게까지 속절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저 지경이 되었을꼬. 평생을 엄마 치마 폭에 쌓여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던 녀석이니 여자의 그 간사한 꾀와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갔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끙끙 앓던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부터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고 그저 며칠 굶고 제대로 쉬지 못해 생긴 몸살감기라고 하더군요. 약을 먹이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니 아이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방 안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손주의 해맑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슬픔과 분노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손자는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죄라면 죄이겠지요. 어미에게서는 버림받고 애비에게서는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한 그 어린 것이 뭐가 그리 불쌍하고 안쓰럽던지. 저는 손주를 제 품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반드시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더 이상 이 어린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아픔도 좇지 않고 그저 밝고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말입니다. 아들놈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희 집 근처를 계속해서 배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그 못난 녀석을 덜컥 용서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그리고 저도 서로에게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아직도 그 못된 며느리년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듯합니다. 언젠가는 그년이 다시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헛되고 부질없는 과대망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이 너무나도 많네요. 아들은 오늘도 제게 어김없이 전화 와서는 엄마 혹시 유리한테서 무슨 연락이라도 없었어요 하는 그런 한심하고도 답답한 헛소리나 하고 있네요. 이런 바보 같고 또 어리석은 아들을 제가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 손주 서준이는 제가 사준 새 장난감을 가지고 세상 모르고 아주 해맑고 예쁘게 혼자서 잘 놀고 있네요. 한창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재롱도 부리고 응석도 부려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이 할미 집에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혼자 놀고 있으니 제 가슴이 또다시 너무나도 아파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제 이 길고도 기구했던 사연을 그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또 저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이 박복하기 짝이 없는 팔자가 바로 제 운명인가 봅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가야겠지요. 아들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밉고 또 밉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못난 자식이 너무나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 이 길고도 지루했으며 그리고 너무나도 두서 없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가정에는 저와 같은 이런 불행이나 아픔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